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시험에 잘 나와요. 먼저 오스만 트리크족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건국한 나라인데, 이 소아시아 지역은 여기 지중해 동쪽 지역, 요 지도 부근을 말합니다. 지금의 터키 부근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황제가 메흐메트 2세예요. 1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황제가 되어서 아버지의 그림자에 벗어나기 위해서 업적을 쌓고 싶어 했는데 실제로 엄청난 업적을 쌓습니다. 모델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었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 못지않게 많은 제국을 건설하고 어려웠었던 천년 동안 유지되었던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한 황제가 메흐메트 2세가 됩니다. 수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한 것이 아주 유명한데 이것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성벽이에요. 23개의 군대가 그러니까 23차례에 걸쳐서 여기를 장악하려고 노력했지만 차지하지 못했었다고 하죠. 성벽 높이만 30m고 여기 물, 해자도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서 5개의 성벽으로 둘러싸여진 천연의 요새가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합니다. 교과서마다 이 표현이 다른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부르지만 다른 책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리는데 이 천연의 요새를 드디어 메흐메트 2세가 함락을 시킵니다. 여러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엄청나게 큰 대포를 만들었었고 육지의 땅을 깎아서 배를 이동시켜서 우회를 해서 성벽을 공격해서 이 천연의 요새를 함락시킨 걸로 서양사에서 이 서아시아사에서 아주 유명하지요. 그래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역시 메흐메트 2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술탄 칼리프란 제도를 붙입니다. 아까 술탄과 칼리프는 이쪽에서 본 것처럼 별개였었잖아요. 종교 지배자 칼리프, 정치 지배자 술탄이 별개로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슐레이만 1세라는 사람도 전성기였는데 헝가리 제국, 지금은 약한 나라지만 이때만 해도 강한 나라였었는데 헝가리를 정복하고 유럽의 연합 함대를 격파하면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이 당시 때 오스만 제국이에요. 법전도 편찬했었고 하지만 이 오스만 제국은 상당히 오래 유지가 되지만 나중에 서양 세력의 침략으로 약화됩니다. 이 오스만 제국은 이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족의 문화랑 종교를 포용했었고 종교 부분에서도 좀 자치를 인정해줍니다. 종교 모임을 허용해줬는데 지즈야라고 하는 인두세 세금만 내면은 그들의 종교 모임인 밀레트를 허용해줬습니다. 이렇게 관대한 정책이 있지 않으면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웬만한 제국에서 넓은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관용 정책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니체르라는 특별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정복지의 크리스토교를 믿는 소년들을 이슬람기로 개종시킵니다. 그리고 이들 특수훈련을 시켜서 술탄의 친위 부대로서 황제, 술탄의 명령을 받드는 최정예군이 양성이 되었는데 그림이 나오죠. 이런 부대를 예니체리라고 하고 정복 활동에 뛰어난 활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오스만 제국은 수도를 이스탄불로 하는데 옛날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지역을 수도로 삼고 국제도시로 성장을 합니다. 요 지역에는 우리 앞서 비잔티움 제국 때 배웠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만들었었던 성 소피아 대성당이 있는데요. 요걸 찾아가 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근데 이걸 그대로 쓰진 않고 이게 원래 크리스트교 성당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서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합니다. 그 증거가 여기 첨탑, 뾰족한 탑이 있는 이 부분은 이슬람 사원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성소피아 성당의 본체에다가 이 첨탑을 덧붙여서 이슬람 사원으로 이용을 하고 요 맞은편에 이슬람 전문 사원으로 술탄 아흐메트 사원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건물이고 내부를 보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아름답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술탄 아흐메트 사원의 별명이 블루 모스크라고 합니다. 블루 모스크, 파란 모스크. 모스크는 이슬람 사원을 말하죠. 그래서 이 지역의 큰 특징은 이슬람 세력, 페르시아, 비잔티움, 티르크 등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세밀화나 여러 가지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했습니다. 자, 최종 정리할게요. 이 서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국가들 셀주크 트루크가 있었고 울라구 울루스, 티무르, 사파비 왕조 등 여러 왕조들이 있었는데 공통점이 이슬람교를 믿는다라는 거. 특히 셀주크 트루크는 술탄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특히 이 예루살렘 장악을 계기로 비잔티움과 십자군 전쟁을 벌였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 티무르 왕조나 사파비 왕조는 동서 교역로에 위치해서 중개 무역으로 돈을 벌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사마르칸트나 이스파한이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지역에 동서 교역로에 있었다라는 거, 중개 무역으로 돈을 벌었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오스만 제국은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터키 지역이라는 거, 특히 메흐메트 2세 때 엄청난 업적을 쌓았는데 그 천년 동안 유지되었던 비잔티움을 정복합니다. 이 말은 천의 요새였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장악한 것을 뜻하고 세계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탄 칼리프라고 해서 정치 종교적인 지배를 다 하게 되고 뒤를 이어 슐라미아 1세도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이 넓은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관용 정책, 다양한 민족 종교를 인정했었고 밀레트라고 하는 종교 자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니체리라고 해서 최정예군을 양성해서 활용했었고 수도 이스탄불이 동서 교역로로서 쓰였었고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어 있었으면서 성 소피아 대성당을 크리스트교 성당에서 이슬람 사원으로 개종해서 수정을 해서 사용했었고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 이슬람 전문 사원으로 건설이 되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무굴 제국입니다. 무굴 제국은 인도에 있었던 이슬람 왕조를 말합니다. 세운 것은 몽골 후손 바부르란 사람이 인도에 침입해서 건국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황제는 2명 정도 있습니다. 먼저 아크바르 황제인데요. 교과서에 따라서 악바르 황제라고도 나옵니다. 이름이 악바르, 상당히 악독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사람은 상당히 부드러웠던, 꼭 기억해야 될 것, 종교 관영 정책을 펼칩니다. 앞서서 북쪽 지역, 북인도 지역 위주로 차지하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면 이 위쪽 지역 위주로 차지를 했는데 이 사람은 종교 관영 정책 펼친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원래 이슬람교 국가였었지만 힌두교도한테 부과던 지지야를 폐지합니다. 지지야, 앞서도 나왔었는데 이슬람교를 믿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세금 지지야를 냈었는데 이거마저도 폐지를 해요. 그리고 군대나 관직도 인도에 많았었던 힌두교도한테 개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힌두 문화랑 이슬람 문화를 융합시키려고 관용 정책을 펼쳤던 사람 악바르, 본인 스스로도 힌두교도와 결혼할 정도로 상당히 관용적이었었고 허용적이었었습니다. 반대입니다. 아우랑제부 황제인데 이름은 상당히 부드럽죠. 아우랑제부. 하지만 그 통치 방식은 악바르랑 정반대예요. 영토는 최대 영토를 차지합니다. 이 위에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남쪽 지역까지도 차지하게 되는데 무굴 제국의 최대 영토를 확보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슬람 제일주의 정책을 표방합니다. 이슬람교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이슬람교들에게 지지야를 부과합니다. 아까 악바르 때 폐지됐던 지지야가 부활하고 이슬람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탄압을 했어요. 특히 인도에 많았었던 힌두교도들이 반발하게 되고 아버지였던 샤자한 황제를 유폐, 가둬두기도 합니다. 샤자한 황제는 옆에 나오는 이 유명한 타지마할 건축물을 건축한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아버지 샤자한도 유폐시키고 이슬람교 이외의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 관용 정책을 억압했었던 이러한 황제, 아우랑제부 황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반란이 있었고 서양 세력의 침투로 약화되었습니다. 자, 오른쪽 문화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큰 특징이 인도 문화랑 이슬람 문화가 합쳐진 것이 이 당시 때 무굴 제국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시크교라고 해서 위에 본 것처럼 이 두 종교가 합쳐진 시크교가 유행을 합니다. 언어도 우르두어라고 해서 그 당시 있었던 다양한 언어들이 합쳐져서 우르두어가 유행하게 되고 무굴 회화라는 것이 유행하게 되고 시험에 잘 나오는 타지마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도 양식과 이슬람 양식이 결합된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인도 가면은 꼭 봐야 될 건축물을 이때 샤자한 황제 때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샤자한 황제가 본인의 황후 와이프였었던 뭄타즈 마할이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20여 년에 걸쳐서 사람들을 시켜서 이걸 만드는데 문제는 후손들한테는 멋진 걸작물을 만들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비용을 지출을 하고 그 당시 사람들을 동원해서 엄청난 어떤 속된 말로 노가다를 시켰기 때문에 어떤 원성을 샀었던 사업이 요거였었습니다. 하지만 큰 특징이 이슬람 양식과 인도 양식이 결합된 아름다운 건축물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유산이 됐습니다. 이슬람 양식은 요 벽에 쿨한 구절이 쓰여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많이 봤었던 돔형 지붕도 있고 문의 양식인 아치 입구, 그리고 뾰족한 첨탑, 그다음 내부의 아라베스크 문양 등은 이슬람 건축 양식을 잘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인도 양식 부분도 보인다고 해요. 여기에 연꽃 문양도 있고 격자로 된 창가의 무늬도 있고 대리석을 흰색으로 한 거나 그다음에 작은 탑이 쓰인 부분은 인도 양식의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양식과 인도 양식이 결합된 대표적인 양식 타지마할은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최종 정리 갑니다. 인도의 무굴 제국입니다. 이슬람 왕조예요. 그래서 아크바르 황제랑 아우랑제부 황제를 기억해줘야 됩니다. 아크바르 황제는 종교 관영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힌두교도한테 부과하던 지지야를 폐지했고 힌두 문화랑 이슬람 문화를 융합하려고 했었던 허용적이었었다라는 거. 반대는 아우랑제부 황제입니다. 이슬람 제일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사라졌었던 지지야를 다시 부과하게 되고 힌두교도의 반발을 샀습니다. 문화입니다. 문화에서는 시크교가 유행했었고 우르두어, 그래서 인도랑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언어랑 종교가 유행했었고 무굴 회화, 특히 건축에서 타지마할은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샤자한 황제가 죽은 황후를 기리면서 만든 건축물이었었고 이슬람 양식과 인도 양식이 적절히 결합이 된 세계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는 부분 꼭 기억해주기 바랍니다. 신앙로 개척과 관련입니다. 신앙로 개척의 배경은 일단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서 배운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동양에 대해서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을 지팡구라고 해서 황금의 나라처럼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이후에 동방의 향료 등이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후추, 고기에 후추를 쳐서 먹는 것들이 유행해지면서 동방의 후추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또 이슬람 세력들이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게 됩니다. 여기 오스만 제국 앞서 배웠는데 여기서 아시아랑 유럽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오스만 제국과 이 지중해에 있는 여기 이탈리아,
요 상인들만 지중해 무역을 독점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또 때마침 멀리 항해할 수 있는 나침반이라든지 이런 항해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멀리까지 배를 나갈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신항로 개척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입니다. 여기 유럽의 서남쪽 끝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베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중해 무역으로부터 소외당하기 때문에 대서양을 통한 서쪽을 통해서 신대륙 발견에 어떤 욕구가 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개를 보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중심으로 신항로 개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먼저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는 희망봉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에서 여기 해당되는데요. 아프리카 최남단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 희망봉까지 가게 되는 요 경로를 확인하게 되고, 원래 희망봉은 태풍의 곳이라고 해서 상당히 바람도 세고 물결도 세기 때문에 어려운 곳이어서 태풍의 곳이었는데, 여기 희망, 이제 인도로 갈 수 있는 희망이 보였다고 해서 희망봉이라고 이렇게 불러지게 되고, 이 희망봉을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스코 다가마는 이 희망봉에서 인도까지 직접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콜럼버스는 이제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아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 지도에서는 이렇게 서쪽으로 가는데, 콜럼버스 본인은 죽을 때까지 여기가 인도로 알고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쪽을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콜럼버스가 인도로 알고 죽었기 때문에 서인도 제도라고 하고, 알고 봤더니 이것이 신대륙이었었던 거죠. 우리가 이쪽을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이쪽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메리고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마젤란 일행은 최초로 세계 일주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유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일주를 완성한 일행이 마젤란 일행이 됩니다. 참고로 마젤란은 필리핀에서 원주민과 싸움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일행들이 이 일주를 완주하게 되죠. 이건 카라벨선이라고 해서 그 당시 때 큰 돛을 달아서 멀리 항해할 수 있었던 배이고, 콜럼버스입니다. 산타마리아 호에 120여 명이 세 개의 배에 나눠서 항해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신대륙 발견 당시에 그림으로 남겨놓고 옵니다. 이 영향입니다. 신대륙 발견 결과 아메리카에 있었던 토착 문명의 파괴가 됩니다. 이게 아스텍과 잉카 문명인데, 이것들이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인들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먼저 이 아스테카 문명은 코르테스라고 하는 에스파냐인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다음에 잉카 문명은 피사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복이 되는데, 이 마추픽추는 이쪽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높은 고지에 있기 때문에 그 문명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을 장악한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인들은 이쪽에서 금, 은 등을 많이 약탈했습니다. 여기 포토시 은광 등에서 많은 양의 은과 금속물들을 유럽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원주민들을 동원해서 플랜테이션 농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플랜테이션은 대농장을 말하는데요. 원주민들을 이용해서 사탕수수를 통해서 설탕이라든지 커피, 담배 등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원주민들이 고된 노동과 전염병 등으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대규모의 노예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은 그 당시 때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노예를 옮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빼곡히 들어찬 노예들의 모습이 볼 수 있고, 중간에 병들면은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변화는 유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존의 무역 중심지였던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그러니까 원래 무역 중심지가 여기였는데 대서양으로 중심지가 옮기게 되었고, 삼각 무역이 행해지게 됩니다. 삼각 무역은 여기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을 이유는 요 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삼각 무역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요 노예를 실어 나르고, 이 아메리카에서 이 노예를 통해서 은이나 설탕 같은 것들을 유럽으로 보내고, 유럽은 아프리카에 무기 및 일용품을 보냅니다. 유럽은 은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다시 아시아로 흘러 들어가는데, 도자기나 차, 비단 같은 것들을 중국으로부터 구입을 하면서 아시아로 은이 유입이 되죠. 우리 앞서 배운 것처럼 명나라, 청나라 때 일조편법이나 지정은제처럼 은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이유도 이러한 은의 유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메리카 은이 유럽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때 새로운 작물들이 들어오는데 감자, 고구마 같은 구한 작물뿐만 아니라 카카오 등도 이때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가격 혁명도 일어나게 됩니다. 금과 은이 풍족히 들어오니까 화폐는 많아지게 됩니다. 화폐가 많아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가 폭등하게 되죠. 금과 은 등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물가가 폭등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가격 혁명이라고 하고, 상업 혁명도 일어나는데, 이때 상업과 금융업이 발달하면서 자본주의 발달에 토대를 마련하게 된 현상을 상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최종 정리합니다. 신대륙의 배경,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했었고, 동방의 향료 등에 관심이 많았었고, 지중해 무역에 대한 독점에 반발이 있었고, 나침반 등 과학기술이 발달했었고, 소외되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적극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희망봉을 발견했고, 바스코 다마가 인도까지 가는 항로를 개발했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젤란 일행이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하면서 지구 구형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아메리카 토착 문명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스테카랑 잉카 문명이 파괴되었고 금, 은 등이 약탈당했고 사탕수수 등의 플랜테이션 농장이 운영되었었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아프리카 노예가 아메리카로 많이 유입이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유럽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대서양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바뀌었고 삼각 무역이 행해지면서 유럽을 거쳐 중국으로 은이 유입이 되었었고 새로운 작물도 있었고 가격혁명과 상업혁명 등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 발달에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절대왕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절대왕정.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절대왕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왕권이 엄청 센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를 뒷받침하는 사상은 왕권 신수설입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왕권은 신이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 복종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가 됩니다. 이 왕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은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료제, 왕에 충성하는 직업관리이고 상비군, 항상 준비된 군인이란 한자 해석인데 왕에 충성하는 직업군인이에요. 우리 중세시대를 보면은 이 관료라든지 군인 같은 경우는 항상 왕이나 황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어떤 영주로서 지방의 성을 거느리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왕이나 황제 옆에 들러붙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구조인데 이 절대왕정 시기에는 왕 주변에 관료제랑 상비군이라는 이름으로 직업 군인들과 직업 관리들이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이런 돈을 대준 사람들을 상공 시민층, 사업가 상공업에 종사했었던 시민층을 말합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런 상공 시민층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상주의라는 것을 채택을 합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상업을 중시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시민계층 지원을 위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 그들의 수출을 장려해주고 외국의 수입을 억제하고 외국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또 더 많은 수출지랑 원료를 얻기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이렇게 상업을 중시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중상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상공시민층들은 나중에 시민이라고 불리는 계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이 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절대 군주를 뒷받침하는 사상 왕권 신수설, 왕에 관하는 신이 준 것이다. 그리고 관료제랑 상비군이라고 하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관리랑 군인들이 있었고 이들을 뒷받침하는 상공 시민층, 신흥 시민 세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구 세력이었었던 봉건 세력, 그래서 황제는 왕은 이 상공 시민층과 기존의 봉건 세력 간의 균형을 통해서 또 왕권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공 시민층을 대우해주기 위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이 구조 틀은 우리 절대왕정하면 나오는 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서유럽에서의 절대왕정 사례입니다. 에스파냐에서는 펠리페 2세라는 사람이 절대왕정을 이끌었습니다. 이 사람은 레판토 해전을 통해서 오스만 제국이라는 절대 강자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적 함대라고 하는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는 함대를 갖추게 되고 우리 월드컵에서도 무적 함대하면 스페인을 떠오르죠. 이 에스파냐가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엘리자베스 1세가 절대 왕정을 이끌게 되는데 이 무적 함대를 격파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요 엘리자베스 1세는 처녀였었다고 하죠. 그래서 펠리페 2세가 청혼을 하거나 구애를 했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하죠. 펠리페 2세가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미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 얼굴이었었다라면은 엘리자베스 1세가 반응을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해서 아시아에 진출하고자 했었던 나라가 영국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프랑스는 루이 14세는 유명하죠. 태양왕을 자처했고 짐은 국가라고 해가지고 절대왕정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불리우게 되고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을 지은 걸로 유명하죠. 베르사유 궁전은 화장실 없었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화려한 공장에서 바로크 양식을 보여주고 콜베르라는 사람을 등용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했던 것이 루이 14세입니다. 자, 동유럽입니다. 동유럽은 좀 낙후되어 있어요. 중세에 있었던 농노지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고 도시나 상공업이 서유럽에 비해서 발달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과 같은 상공 시민계층의 성장이 늦은 것이 특징인데 이런 것을 좀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예요. 이 사람 서유럽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직접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복장을 하고 서유럽에 잠입을 해서 관찰을 하죠. 그리고 수도도 서쪽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해서 수도를 천도하게 되고 전통적인 옛날에 어떤 상징적이었었던 것은 수염이었는데 이 수염을 깎게 하거나 수염세를 부과하면서 전통적인 낡은 것과 좀 거부감을 두고 서유럽을 따라하려고 했었던 사람 표트르 대제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게 수염 깎는 모습이죠. 그다음 프로이센은 지금의 독일 부분인데 독일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중에 프로이센인데 프리드리 2세라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영토도 확장했고 산업도 장려했고 상수식 궁전이라고 해서 로코코 양식의 유명한 건축물을 남긴 것이 있고 이 사람의 또 유명한 말이 국가 제일의 심부름꾼이다. 라고 계몽군주를 자처했어요. 계몽이란 표현 여기 나오는데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신앙 같은 거,
어떤 사회의 어떤 섭리나 운영이 신의 섭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본인 계몽군주라고 본인은 어떤 깨어있는 군주라고 해서 본인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시부름꾼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17, 18세기 문화는 과학혁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 만윤곽의 법칙,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 과거에는 신의 섭리다라고 표현했더라면 이때에는 과학적인 원리로 접근을 하게 되죠. 이렇게 신이 아닌 과학적인 법칙에 따른 이렇게 해석하는 이러한 세계관을 과학혁명이라 하고 뉴턴과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이 그 시발점을 마련했었습니다. 근대 철학, 데카르트가 나오네요. 신보다는 이상을 강조했었고 요 계몽사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인간의 이성에 의한 인류의 진보를 믿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신앙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더 신뢰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볼테르라는 사람은 출판, 어떤 언론의 자유 같은 걸 강조했었고 몽테스키에는 입법, 사법, 행정 지금도 요 세 개의 권력은 나눠져 있죠. 이걸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이걸 주장한 사람이 몽테스키웨. 그리고 루소라는 사람 사회계약이라는 표현도 쓰고 국민주권서를 주장해요. 국민한테 주권이 있다. 나라의 주권, 나라의 권리는 국민한테 있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자한테 잠깐 맡긴 것뿐이다. 여기 로크라는 사람 여기 있죠.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이 뭐냐면 원래 권력은 국민들한테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대표한테 위임 맡겨서 통치할 뿐이다. 만약에 그 맡긴 왕이나 군주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원래 권력이 있었던 국민들이 뒤엎을 수 있다라고 해서 혁명의 어떤 사상적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로크나 로스의 이런 계몽 사상은 시민혁명, 대표적인 게 프랑스 대혁명이죠. 프랑스 대혁명에 영향을 주면서 시민혁명에 영향을 준 것이 계몽 사상이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계몽이란 뜻이 밝게 하다, 깨우쳤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엔 신앙이나 좀 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치우쳤더라면 이때에는 어떤 이성에 기초한 이러한 생각을 계몽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절대왕정입니다. 절대왕정은 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말합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거 왕권 신수설, 관료제 상비군, 중상주의 이런 것들이 절대왕정의 뒷받침이 되고 이 표는 꼭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서유럽의 사례입니다. 펠리페 2세가 에스파냐에서 활약했었고 엘리자베스 1세 영국, 루이 14세 프랑스. 동유럽에서는 상공 시민계층이 늦었기 때문에 좀 뒤늦은 절대왕정이 구축이 되는데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그리고 요 시기에는 과학혁명이라고 해서 이성보다는 신앙보다는 이성, 과학적인 법칙을 강조하는데 이런 것을 과학혁명이라 하고 뉴턴 같은 사람이 시발주자가 되었습니다. 철학에서도 데카르트는 이성을 강조했었고 특히 이때 계몽사상이 등장해서 인간의 이성과 인류의 진보를 믿는 사상이 강조가 되면서 프랑스 대혁명처럼 시민혁명의 사상적인 기반을 마련해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들입니다. 자, 오늘은 시민혁명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시민혁명을 알아보기 앞서서 정치체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크게 세 가지, 전제군주정, 입헌군주정, 공화정. 앞서 두 개에는 군주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왕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전제군주정은 왕의 권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에 입헌군주정은 왕은 있지만 헌법에 의해서 권력에 제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입헌이란 말 자체가 헌법에 입각해서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일본이 현재 왕은 있지만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입헌군주제의 대표적인 국가가 되겠고 공화정은 왕이 없습니다. 대신에 국민이 선출한 개인 또는 집단이 통치하는 걸 말하는데 미국이나 한국이 대표적이죠. 대통령이라든지 총리를 뽑아서 대신 통치를 맡기는 이런 시스템을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시민혁명 알아보겠습니다. 시민혁명은 왕을 몰아내고 시민이 주인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왕은 원래 시민이 갖고 있던 권한을 왕한테 위임을 해서 왕이 그 권력을 행사를 하는데 부당하게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시 주인이 그 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뒤엎어버리는 것, 이것을 시민혁명이라고 하고 우리 역사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순으로 이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국혁명 먼저 알아볼 건데요. 청교도 혁명과 명의혁명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청교도 혁명의 배경에는 시민 계급과 젠트리가 성장하면서 의회를 차지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젠트리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은 부자 계급을 말하는데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의회를 차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왕들이 전제 정치를 펼칩니다. 전제 정치란 말은 왕이 의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통치했다는 뜻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리청원을 제출하면서 왕을 견제를 했었습니다. 여기 권리청원 내용인데 의회의 승인 없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 나오면은 의회를 인정해달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승인했지만 전제 정치를 계속하는 그 당시 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1세가 무력 탄압을 하자 의회가 저항을 했는데 이때 의회파랑 왕당파랑 이렇게 나눠져서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의회파의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가 승리를 거두면서 찰스 1세, 그 당시 부당한 권력을 행사했던 찰스 1세를 죽임으로써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왕이 없이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 보다시피 왕을 없애고 공화정이 수립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혁명, 그 중에서도 청교도 혁명이라 부릅니다. 청교도 혁명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때 청교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의회파를 이루고 이것을 일으켰기 때문에 청교도 혁명이라고 합니다. 청교도란 말은 영국에 있던 칼뱅파들을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당시 영국에는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주류 종교가 있었지만 소수인 청교도들이 이때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청교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크로멜은 철저한 청교도 윤리를 앞세워서 독재 정치를 실시합니다. 교과서에는 금주를 강요하거나 도박을 금지시키는 등 철저하게 바른 생활을 하도록 요구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실정이 느껴져서 나중에 크로멜이 죽자 다시 왕정이 복고되었습니다. 복고라는 말은 되돌렸다는 뜻이에요. 왕을 부활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혁명. 근데 크로멜이 했던 것 중에 항해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영국으로 오는 무역선이 영국 배이거나 그 수출을 하는 본국의 배만 한정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네덜란드를 견제했다고 하는데 네덜란드가 중개 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 배나 수출을 하는 그 본 고장의 배만 한정했다라는 것을 항해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명예혁명입니다. 명예혁명은 왕정이 복고가 된 걸 앞에서 살펴봤어요. 뒤를 이어서 제임스 2세가 또 등장했는데 역시 전제정치랍니다. 마음대로 의회를 무시하고 개인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의회가 제임스 2세를 폐위, 죽이진 않았어요. 끌어내리고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메리랑 그 남편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 당시 때 이 사람들은 네덜란드에 있었는데 왕을 폐위시키고 공동 왕을 추대함으로써 혁명이 일어났죠. 근데 왕을 죽이진 않았죠. 피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로운 혁명이다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메리와 윌리엄한테 요것을 승인을 강요받습니다. 이것이 권리장전입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의 동의 없이, 보다시피 핵심 내용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왕보다 의회, 즉 국민의 대표가 더 앞섰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시민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자료가 되겠죠. 이 명예혁명의 계기는 의회 정치의 초석, 뿌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회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입헌 군주제가 왕은 있지만 통치하지 않는 거죠. 여기도 나와있지만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존재의 뜻이다. 그래서 입헌 군주정이나 이 표현이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명예혁명 결과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오늘 배울 것은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체제 살펴봤고 시민혁명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영국혁명인데 첫 번째 청교도 혁명은 젠트리의 성장으로 의회를 차지했었고 왕이 전제정치를 펼치자 관리청을 제출했지만 무시했었고 그래서 내전이 발생해서 크로멜이 승리하면서 왕을 죽여버리면서 공화정이 수립되는 이 과정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크로멜이 독재정치 실시하면서 다시 왕정이 복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이어 찰스 2세랑 제임스 2세가 이어서 정치를 했지만 전제정치가 반복이 되었고 이에 왕을 폐위시키고 그의 딸을 공동왕으로 추대하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명예혁명이 또 이뤄졌습니다. 이때 왕한테 권리장전을 제시를 했는데 보다시피 의회의 승인을 강조하면서 의회 중심의 나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이 명예혁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는 입헌 군주제, 즉 의회 정치의 시작이 된 것을 말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자, 미국 혁명입니다. 미국 혁명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본토에서 청교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배를 타고 북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지역에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이들은 비교적 자치를 누렸었는데 재정이 어려워진 영국이 여기에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금을 매겼는데 식민지 주민들이 이에 반발합니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반발을 하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영국 본토에 식민지 사람들의 대표가 있지 않기 때문에 대표가 없는 곳에 어떻게 세금을 때리느냐라고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것이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영국배, 동인도 회사 소속의 영국배에 차가 실려 있었는데 여기에 식민지 사람들이 인디언 복장을 하고서 배에 잠입을 해서 이 차를 바다에다가 던져오면서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반발을 했었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가 탄압을 합니다. 이에 13개의 식민지 대표들이 1차 대륙회의를 열어서 영국을 항의했지만 끝내 독립전쟁이 발발했고 2차 대륙회의를 통해서 총사령관의 조지 워싱턴을 뽑고 독립선언문을 발표했었습니다. 여기 독립선언문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평등하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리고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근대의 자유, 평등, 천부인권, 자연권 등 아주 중요한 사상들이 여기 녹아있기 때문에 미국 혁명을 우리가 시민혁명 중에 하나로 뽑고 있습니다. 보통
시민혁명은 부당한 왕에 대해서 저항한 거였는데 미국 혁명은 부당한 왕이 아니라 부당한 영국의 간섭에 저항을 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시민혁명은 아니지만 혁명과 비슷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기에는 식민지 대표들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지원을 해주면서 식민지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 영국은 파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의 독립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역사에서 미국 혁명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13도 대표들의 어떤 사인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 이 사진 알아두기 바라고, 그리고 미국의 성립입니다.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도 부르죠. 여기 미리 써놨지만 USA라고도 합니다. 미국의 헌법, 새로 나라가 제정되면 헌법을 마련하게 되는데 연방제, 주권제 및 삼권 분립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제라는 것은 13개의 식민지로 시작을 했는데 13개의 식민지 주가 자치를 누리고 하나의 나라로 묶여 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권제민은 권력이 국민들한테 있다. 삼권 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서 견제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메리카 합중국의 헌법 내용이고,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 선출되었고, 이것은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 수립이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공화국은 앞서 배운 것처럼 왕이 있지 않고 국민의 대표를 세워서 정치하는 걸 말하죠. 이것은 뒤에 배울 프랑스 혁명이나 라틴 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의 독립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초기 미국의 국기를 성족이라고 하죠. 초기에는 이게 별 13개였다고 합니다. 식민지 초기에 13개 주를 뜻하고 이 13도 역시 같은 의미라고 하죠. 근데 현재 성족에는 이게 50개 주로 늘어난 걸 말하고, 주가 늘어날 때마다 이 성조기가 바뀌었다고 하죠. 마지막 50번째 주가 하와이주로 알고 있는데 하와이주를 계기로 50개가 만들어졌고, 이 초기의 13개 주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서부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구입이나 원주민 희생을 통해서 서쪽으로 나아가면서 끝내 태평양 연안까지 나아가게 되고, 막대한 영토 자원 인구 시장을 바탕으로 경제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직후에 남북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남북의 경제 구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부는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보다는 자유로운 임금 노동자들이 필요했었고, 남부는 농장이 경영됐었는데 노예제가 운영이 되어야지 유리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대통령이 누가 되냐면 링컨이 대통령이 됩니다. 링컨은 북부의 대통령이었었고 평소 노예제 확대를 반대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남부의 반발을 사서 남부 여러 개 주가 연방을 탈퇴하고 북부를 공격하게 되면서 남북 전쟁이 시작됩니다. 초기에는 남부가 우세했지만 북부에서 노예 해방을 선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북부의 승리로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이 남북 전쟁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미국은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19세기 말 세계 최대의 공업국으로 성장을 하면서 영국을 제키고 세계를 이때부터 제패하기 시작하죠. 자, 최종 정리 갑니다. 미국 혁명입니다. 13개 식민지가 자치를 누리고 있었는데 영국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반발하면서 이뤄진 사건이 미국 혁명입니다. 첫 시작은 보스턴 차 사건이었고 1차, 2차 대륙회의를 통해서 총선관에 조지 워싱턴을 뽑고 독립선언문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지원을 받고 승리를 거두면서 파리 조약을 계기로 미국이 독립하면서 미국 혁명이 이뤄지게 됩니다. 여기서 혁명이라 하는 이유는 여기 독립선언문에 담고 있는 평등,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주권, 재민, 요와 같은 부분이 핵심 가치가 시민혁명에서 다루는 혁명적인 요소와 같다고 하기 때문에 미국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아메리카 합중국이고 요와 같은 헌법을 담고 있고 조지 워싱턴이 초대 사령관이 되었고 초대 대통령이죠. US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조기도 이렇게 바뀌었고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뒤이어서 남북전쟁이 터지고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북부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19세기 말 세계 최대 공화국으로 성장하는 미국의 등장을 알리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민혁명 중에 하나이면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구제도의 모순을 보통 얘기합니다. 신분제의 모순을 말하는 건데요. 2%밖에 되지 않는 이 1, 2신분들이 세금은 내지 않고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98%에 해당하는 제3신분 같은 경우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지만 정치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순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프랑스 혁명의 큰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신분제 모순을 나타낸 표랑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때 부를 축적한 이 시민계급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이 낡은 제도에 대해 비판이 많았었고 그들한테 영향을 끼친 것이 계몽사상과 미국혁명 등이었었습니다. 이 두 사상과 혁명은 자유랑 평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산부의 소집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재정이 악화되자 소집한 것이었는데요. 그 당시 때 이 안건이 통과가 되려면은 그 당시에는 1, 2신분은 신분별 투표를 주장했었고 3신분은 머리수 투표를 주장했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신분은 1, 2, 3신분인데 여기서 다수결로 세 신분 중에 2신분 이상이 찬성을 하면 통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신분 입장에서는 1, 2신분이 주장하는 부분에 반대하는데 신분 수가 딸렸습니다.
반면에 머릿수 투표를 하게 되면은 1, 2신분과 3신분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 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투표하는 부분이죠. 이랬을 경우는 3신분의 의사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3신분은 머릿수 투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된 것이 국민의회입니다. 3신분들이 구성을 했었고 테니스 코트장에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헌법을 요구했지만 왕이 탄압하게 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되는데 바스티유 감옥은 국왕의 어떤 전제 정치의 상징을 뜻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선언한 것이 그 유명한 인권선언입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짧게 인권선언이라고 합니다. 핵심 가치들이 있어요. 자유권, 평등권, 그리고 자유재산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주권 재민권,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시민혁명의 가장 전형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선언이 인권선언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왕이었던 루이 16세랑 와이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해외로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려다가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헌법이 제정이 되고 입헌 군주제로 헌법을 바꿉니다. 그리고 국민의회가 해산이 되고 입법의회로 바뀌는데 이때 외국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이 프랑스 혁명 결과 자유랑 평등이 어떤 사상들이 퍼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자기 나라에까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싫었던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왕이 힘을 줄이는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 입장에서는 이걸 탄압할 어떤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왕권을 정지시키고 국민공회로 바꾸고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쉽게 외우면 되겠죠. 국민공회는 공화정을 선포했다. 그래서 왕이었던 루이 16세랑 마리 앙투아네트를 단두대에서 목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우리 속설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되게 사치가 심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전달이라고 하죠. 뭐 시민들이 배고프니까 빵을 달라고 하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다라는데 그런 부분도 지어진 부분이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역사 속에서는 우리 소문과는 다르게 그래도 긍정적인 인물이었었고 사치가 심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고향인 오스트리아로 가려다가 걸리게 되죠. 자, 공화정이 선포가 되고 로베스피에르가 권력을 잡습니다. 급진파인데 공포 정치를 펼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 단두대에서 목을 치게 되는데 이에 반발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로베스피에르조차도 본인 스스로 단두대에 머리가 잘리게 됩니다. 이것은 루이 16세가 처형되는 단두대의 모습이고 로베스피에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쿠데타 일으킨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도기로 총재 정부가 5명의 총재가 나라를 이끄는 형태가 이루어지지만 쿠데타로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이죠. 되게 멋있게 그려놨지만 나폴레옹은 실제로는 키가 작고 짜리몽땅한 모습이라고 하죠. 그리고 통령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그래서 대프랑스 동맹 다른 나라들을 격파하게 되고 국민 교육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합니다. 특히 이 대프랑스 동맹이라든지 그리고 국민교육제도, 나폴레옹 법전 편찬 등은 여기 이따 나오지만 민족주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른 나라랑 전쟁하면서 어떤 프랑스라고 하는 어떤 민족의식을 고취시켰고 똑같은 교육제도랑 똑같은 법을 적용시킴으로써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불러 넣어줬다고 하죠. 그리고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하러 갔었을 때 또 혁명 도중에 썼었던 어떤 모자가 있는데 그 모자의 형식이 이런 색깔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파란색, 흰색, 빨간색인데 이것은 자유평등 우애를 뜻한다고 하죠. 이것이 나중에 프랑스 국기가 되었고 라 마르세이지라고 하는 이 노래가 그 당시 혁명 당시 때 불러졌던 노래인데 원래 군가입니다. 어떤 군인이 제작한 거였는데 의도치 않게 이 당시 때 불려지게 되면서 프랑스 혁명 때 이 노래가 프랑스의 국가가 되게 되죠. 그래서 노래가 좀 과격합니다. 자, 통령으로 있었던 나폴레옹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것이 황제 즉위 모습인데 교황은 자리에 앉아있고 나폴레옹이 직접 왕관을 쓰고 왕비한테도 황후의 관을 쓰여주는 모습으로서 나폴레옹 대관식 되게 유명하죠. 프랑스의 노트르담 성당에서 대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외 팽창을 하게 되는데요. 영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럽을 직간접적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영국은 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해군 제독의 저항으로 쉽게 굴복시키지 못했고 이런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 영국과 교역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거였는데 이것을 러시아가 어기죠. 그래서 러시아를 원정을 갔지만 워낙 추웠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나중에 쓸쓸하게 어떤 섬에서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폴레옹과 관련된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죠. 베토벤이 영웅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나폴레옹을 칭송하기도 했었고 여기 아까 봤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궁정의 어떤 음악회에 모차르트가 어렸을 때 왔었는데 넘어졌었다고 하죠. 그래서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렇게 세워주고 모차르트가 되게 마리 앙투아네트를 되게 좋아하고 사모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자, 나폴레옹은 영웅이기도 하지만 어떤 쿠데타 세력이기도 하지만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이 다른 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맞서 싸우는 민족주의
그래서 자기 민족들이 어떤 뭉치는 이런 민족주의 혹은 분열에 있었으면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통일을 하는 이런 민족주의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었고 자유주의 프랑스 혁명 자체가 어떤 왕의 전제 정치로부터의 간섭으로부터의 배제, 간섭을 벗어난 자유를 뜻하잖아요. 이런 어떤 부분이 자유나 평등, 민족주의 이런 부분이 나폴레옹을 통해서 원하든 원치 않아든 다른 나라, 유럽으로 퍼졌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폴레옹은 자유주의랑 민족주의를 퍼뜨렸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최종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프랑스 혁명은 배경은 구제도의 모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 2신분에 대한 3신분의 불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시민계급의 불만, 그들의 사상적 배경, 계몽사상과 미국혁명 등이 자유평등 등에 영향을 주었다는 부분. 그래서 순서 3부가 소집되었지만 투표 방식을 두고서 싸우게 되었고 국민의회를 구성했었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인권선언을 발표한 것이 초창기 때 국민의회 때 모습이었다라는 거. 특히 인권선언에는 다양한 가치들이 녹아있다는 부분 꼭 기억해줘야 되고 입법의회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했었고 국민공회를 통해서 공화정이 선포되었고 왕과 왕비를 처형하면서 공포정치를 로베스피에르가 했었지만 로베스피에르마저도 처형되었었다는 거. 과도기로 5명의 총재정부가 있었고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등장했었고 잠깐이지만 통령으로서 나폴레옹 법전이나 국민교육제도 대프랑스 동맹 전쟁을 통해서 어떤 민족의식이 고치가 됐었고 마지막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황제가 되는 제정이 이뤄졌었고 대외팽창을 통해서 영국 제외하고 대부분을 차지했었다는 거. 이런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자유주의랑 민족주의가 확산이 되었다는 부분.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볼 것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각 유럽에서 어떻게 전개하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자유주의랑 민족주의에 대한 단원입니다. 앞서 나폴레옹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자유주의랑 민족주의가 전파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자유주의 먼저 살펴볼게요. 빈 체제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스트리아 도시였던 빈에서 회의를 한 걸 말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니히라는 사람이 주도한 것인데 이것은 나폴레옹 이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어떤 영토나 지배권을 원상복귀시키는 이런 합의를 빈 체제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파가 여기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나라에서는 자유주의가 다시 솟아오르게 되는데 먼저 프랑스의 자유주의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두 번의 혁명이 있습니다. 7월 혁명, 2월 혁명. 7월 혁명은 왕정 복고로 나중에 이제 샤를 10세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역시 전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샤를 10세를 축출하고 상대적으로 시민의 왕이라고 불렸었던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헌 군주제를 수립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7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루이 필리프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 돈 많은 부자들한테만 선거권을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과 노동자 등 하층민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루이 필리프를 축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없는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것을 2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자유의 여신상이 프랑스 국기를 들고 혁명을 일으키는 모습은 프랑스 7월 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자유주의입니다. 영국은 여기 선거법을 봐야 되는데 1차 선거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돈 많은 산업자본가랑 중산계급만 선거권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층민이었던 노동자들도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인민헌장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노동자들한테도 어떤 투표권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벌였던 운동이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그림인데 그래서 영국의 자유주의 하면 꼭 기억할 거 선거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부여가 되었고 이에 노동자들이 인민헌장과 차티스트 운동을 벌여서 본인들한테도 선거권을 달라고 벌였었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합니다. 이 차티스트 운동은 당장 이것이 실현되지 않지만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들한테도 선거권이 부여가 되게 되지요. 그 밖에도 뭐 종교적인 부분이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유주의 어떤 경제적인 자유주의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러시아의 자유주의입니다. 러시아는 동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동유럽이 상대적으로 다 후졌어요. 후진성인데 그 사례로 러시아의 황제를 차르라고 부릅니다. 전제 정치가 아직도 행해지고 있었고 중세 서유럽에 있었던 농노제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뒤처진 거죠. 근데 이때 젊은 장교들이 계몽 사상을 접하면서 입헌 군주제 지향을 위해서 어떤 봉기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을 데카버리스트의 난이라고 합니다. 보통 쿠데타 하면 나쁜 걸로만 인식될 수 있는데 이 당시 젊은 장교들은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 가려고 있었던 봉기가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실패했다라는 거. 근데 알렉산드르 2세라는 황제가 나름대로 개혁을 펼칩니다. 농노를 해방시킵니다. 4,200만 정도 되는 농민을 해방시킵니다. 4,700만 정도 되네요. 이것이 그 당시 때 황제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 해방을 선언한 모습이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하지만 이 알렉산드르는 암살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또 분하로드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로 분화로드는 민중 속으로, 그러니까 민중, 무식한 배우지 못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깨우쳐주자. 자유, 평등, 주권, 재민, 천부 인권 등 어떤 근대 사상들을 깨우쳐 줌으로써 러시아도 좀 자유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운동이 분화로드 운동이었었다라는 거.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도 분화로드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다음은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는 한마디로 통일운동이에요. 여기 이탈리아랑 독일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장기간 여러 나라로 분열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민족의식을 갖고 같은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운동이 민족주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통일이란 나오면 무조건 민족주의 꼭 기억해 주세요.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가 특히 간섭을 했었는데 여기에 간섭을 배제하고 통일하자. 그래서 중북부 지역은 이 카보르를 기억해 줍니다. 남부는 가리발디. 이 카보르는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이었었는데 이 카보르 중심으로 통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북부 지역은 카보르가 차지하게 되고 남쪽 지역은 이 의용대를 이끌던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의용대를 이끌었던 가리발디 이 부대는 빨간색 셔츠를 입고 이렇게 통일운동을 펼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보르, 가리발디, 북쪽, 남쪽을 차지하면서 이 둘이 합쳐지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 가리발디인 것 같아요. 샤르데냐 국왕한테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바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게 됩니다. 이탈리아 왕국.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 수복지를 차지하면서 통일이 최종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민족주의 하면은 북부의 카보우르, 남쪽의 가리발디가 힘을 합쳐서 통일을 했었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기 바라고, 독일 같은 경우는 원래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 등 여러 개 나라로 쪼개져 있었어요. 근데 통일을 주도한 것이 프로이센입니다. 처음에 경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관세 동맹을 결성합니다. 같은 독일 민족들끼리는 관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통일을 먼저 꾀했고, 그 다음에 프로이센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철혈 정책을 추진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철혈, 철은 무기를 뜻하고 혈은 군인들의 피를 뜻합니다. 무기랑 군인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고 봤던 사람이 이 사진 속의 주인공 비스마르크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격퇴를 하고 북독일을 통일하면서 마지막에 프랑스까지 물리치면서 독일 제국이 선포하게 되면서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참고로 비렐름 2세가 독일 제국을 선포를 했는데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재관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자유주의, 민족주의인데 나폴레옹을 통해서 확산이 되었었다라는 부분. 빈 체제, 메테르니히 주도하에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보수주의, 복고주의적인 그런 흐름이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7월 혁명을 통해서 입헌 군주제, 2월 혁명을 통해서 공화정이 수립이 되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라고, 영국에서의 자유주의는 어떤 선거법의 개정이었었다라는 거, 1차 선거법으로 돈 많은 사람들만 선거권이 있었는데 노동자들이 인민헌정과 차티슨 운동을 통해서 선거권 확대를 부르짖었고 끝내 뒤이어서 나중에는 이뤄지게 되지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자유주의도 꾀했었고, 러시아는 후진성이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장교들이 데카브리스트난을 통해서 변화를 꾀했지만 실패했고, 알렉산드르 2세라는 계몽군주를 통해서 자유주의 운동, 농노 해방이라고 하는 어떤 지향이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민중 속으로라고 하는 분화로드 운동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주고, 자, 다음은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는 한마디로 통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통일. 그래서 이탈리아의 통일이 있었고 독일의 통일이 있었습니다. 민족끼리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북부의 카보르 중심으로 북부 지역을 차지했었고, 남부 지역은 의용대를 이끌던 가리발디가 중심이 되어서 특히 이 가리발디가 차진 남쪽 지역을 사르디냐 국왕한테 바치면서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하게 되면서 통일이 완성되게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먼저 경제적으로 관세 동맹이 있었고,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을 통해서 오스트리아랑 프랑스를 격파하면서 독일 제국이라고 하는 통일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